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이에 대한 예외 적용 기대감으로 애플이 크게 올랐고 또 이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기술주 전반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이에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이번 주는 이제 연준의 이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가늠할 수 있는 물가와 또 소비 지표들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 흐름 상당히 좋았고요. 또 러시아와 미국 간의 정상회담도 순항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 저와 함께 정확한 흐름 한번 짚어보시죠. 애플이 주도했던 빅테크 강세로 이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했던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47% 올라섰고요. 나스닥 지수는 약 1% 가까운 상승 보여주면서 장중 신고가를 또다시 써냈습니다. 또 S&P 500도 0.78% 상승하면서 어느덧 6,4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모였는데 이 전일 고용 지표가 상당히 또 부진하게 나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이죠. 스티븐 미란을 새로운 연준 이사로 지명을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약 9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덕분에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또 좋았고요. 이날 추가적인 이슈를 보자면 애플이 단 하루 사이에 4%나 추가 상승 보였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따지자면 약 13%나 오른 건데 이게 2020년 7월 이후로 거의 약 5년 만에 최대 주간 상승률입니다. 그동안 애플에게 채워져 있었던 가장 큰 족쇄였죠.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여전히 그 온기가 맴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각종 투자사들이 애플의 자본 지출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들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지정학적 위기도 많이 해소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과 러시아 정상,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고요. 또 러시아의 크렘린궁 측도 여기에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는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갖게 되는 양자 간의 회담인데 관련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조들 특히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지난 금요일 과연 시장의 돈들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였는지 히트맵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록불이 상승불이고요. 또 하락불이 빨간불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는 점이 이 곳곳에 켜진 초록불들로 분위기가 바로 느껴지는 그런 히트맵입니다. 첫 번째로 애플이 약 4%,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면서 4%대 올랐고요. 또 이어서 테슬라가 2.3%가량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우선은 이 로보택시가요, 텍사스 내 차량 호출 사업을 허가받았다는 소식에 이제 리프트와 또 우버와 본격적으로 경쟁 전선에 뛰어들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우버가 약 3% 반대급부로 하락하는 그런 흐름 나왔고요. 또 두 번째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 전기차 보조금 중단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테슬라에게는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다만 악재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이 AI 슈퍼컴퓨터 개발팀이죠. 도조가 해체됐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게 훈풍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엔비디아 약 1% 올랐습니다. 도조팀이 해체를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에 테슬라가 더 크게 많이 의존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또 이어서 TSMC의 7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 급증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준 건 역시 엔비디아의 자양분이 됐습니다. 이어서 구글이 2.4% 상당히 또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나사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우주 비행사의 건강을 체크해주는 의료 AI 에이전트 개발 착수했다는 소식에 기대감 다시 한번 모아졌고요. 메타는 데이터 센터의 확장을 위해서 290억 달러의 대규모 자본 조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1%대 강세 보였습니다. M7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아마존이 0.2%가량 소폭 내리는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됐는데요. 이 8월 10일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약간의 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외에도 넷플릭스 상당히 좋았네요. 2.65% 올랐습니다. 이 MLB 홈런 더비에 대한 중계권 확보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이어서 일랄릴리는 여전히 2.37% 하락하면서 부진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경구용 이 GLP-1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실망감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그 외에는 원자력이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 보였고요. 이 뉴스케일 파워가 전일 부진한 실적 때문에 12% 급락이 나왔었죠. 오클로도 마찬가지로 동반 급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이 월요일인데 이 지난 한 주 동안 3대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간 흐름 바로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이 3대 지수 공통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 빨간불을 켰습니다. 우선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보시자면 목요일에 상당히 다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오히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 나스닥과 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전약 후강의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의 대규모 이 투자 소식과 더불어서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한 점이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다우가 조금 약했습니다. 에너지와 헬스케어가 부진하면서 다우는 조금 0.43%, 다른 두 지수에 비해서는 부진한 상승폭을 보였는데 우선 가장 먼저 이 기본 재료라고 하면 원자재죠. 금값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국산 탄산 리튬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원자재 여전히 강한 흐름 보였고요. 애플이 주도했던 이 기술주들도 여전히 랠리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 이외에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상당히 부진, 마이너스한 흐름을 보였는데 주 후반 일랄릴리 급락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가장 부진했던 건 에너지였습니다. 한 주 사이에 0.23% 하락했습니다. 이 주 초반에 전력관리 기업인 이튼의 실망스러운 가이던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력망 기업들에게서 매물 소화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장 어떤 종목들이 좀 특징적이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술주부터 보시죠. 자, 일단 기술주 전반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애플이 주인공이 되어서 리드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백악관 협력 발표가 있었죠. 이 미국 내에 생산을 약속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 $1,000억 투자를 추가적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죠. 이 부분 더해서 또 AI 전략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도 상당히 강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주 전반의 매수 매력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4% 넘는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파벳도 정말 많은 자회사들이 현재 굉장한 총력을 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 웨이모와 관련된 상당히 큰 호재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구글 파이낸스 쪽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핵심은 AI입니다. AI 기반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구글 파이낸스 쪽으로도 매기가 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 넘는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기술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슈퍼컴퓨터 팀 도조를 해체하겠다. 그리고 외부 협력 업체와 계속해서 협력을 해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I 칩 연구 단일화 방향을 현재 테슬라 쪽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영국에서 에너지 공급 사업을 운영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추가적인 이제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2%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엔비디아 보시면은 반사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제 테슬라 쪽으로 만약에 이제 슈퍼컴퓨터 팀이 해체가 됐을 때 이 외부 GPU를 엔비디아 쪽에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반사 이익에 대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영향을 받아서 더불어서 1%대 동반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가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올해만 해도 약 140%가 급등을 했습니다. 3년 내에 시가총액이 1조 달러 클럽에 들 것이다라는 분석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2%가량의 큰 급등을 나타냈고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는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2분기 EPS와 매출의 가이던스가 기대치를 하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예상보다 또 그동안의 이 기대보다는 좀 평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되며 6%가량의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MP 머티리얼즈 지금 히토류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받는 종목이죠. 4%가량의 급등을 보였는데 2분기 매출 5,740만 달러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미국 내 히토류 구축 전략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과를 얻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큰 급등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 투자 의견 나온 종목입니다. 지금 로빈후드 호실적 영향의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 달러 돌파하면서 목표 주가도 120달러, 118달러 수준의 상향 조정 리포트가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 지금 3%대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주말 사이 매크로 지표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달러 인덱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0.2% 여전히 약달러 기조 이어지고 있습니다. 98선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인데요. 여전히 금리 인하 확률이 88.9%, 거의 90%에 가깝게 이 9월 25bp 인하 확률이 높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약달러가 여전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조금 올랐습니다. 0.47% 오르면서 1,390원 선 넘어섰습니다. 달러에 비해서 우리 원화가 더 약세를 보였다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 수정치가 바로 10일 발표가 됩니다. 이를 앞두고 약간의 경계감이 들어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어서 비트코인 1.81% 오르면서 11만 8,600달러 선 막 넘어섰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가 비트코인 투자에 돌입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600억 원 규모의 상당히 대규모 비트코인 ETF 투자에 단행을 한 그런 하버드 대학교인데 이 소식에 현재 비트코인 강하게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금은 1%가량 올랐습니다. 3,490달러 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금 관련해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우선 이날 장중,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장중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미국이 금괴를 상호 관세 품목으로 예외 대상으로 분류를 하겠다. 그러니까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왔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중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이 바로 성명을 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 금괴 관세 부과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진정, 약간 소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금값 약간의 그런 되돌림이 이제 장 후반 들어서 나왔고요. 또 이어서 미국채, 단기채, 그리고 국채금리, 장기채까지 소폭 상승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이 최근 고용 충격에 따라서 상당히 급락이 나온 국채금리죠.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되돌림이 나왔다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준 인사 지난 금요일에 나온 발언은 상당히 약간 좀 매파적이었습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지속될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한다라면서 이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죠. 무살렘 총재가 동시에 현재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는 상당히 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보시죠.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 미국 상무부가 엔비디아 H20 칩, 지금 거의 약 3주 동안 이게 적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미국 상무부 측에서 드디어 이 수출 라이선스, 그러니까 수출 허가 도장을 찍어줬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전해졌고요.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비둘기파적인 발언, 바로 연준 보우먼 부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연내 3회 세
수차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이 최근 부진했던 고용 지표에 대해서 선제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물가보다는 고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용 지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줬고요. 이번 주 주요 일정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국 7월 CPI가 8월 10일 화요일 발표가 됩니다. 또 거기에 동시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유예가 종료될 것이라는 점, 그 전에 뭔가 이슈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이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렇게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이런 CPI나 PPI, 7월 소매 판매 지표와 같은 매크로 지표들에게 가장 먼저 눈길이 꽂히는 그런 이슈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CPI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최근 CPI뿐만이 아니죠. PC 같은 물가 지표에서 서서히 관세 영향이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장을 들어올렸던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CPI가 높게 나올 경우에는 꺾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주의하셔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8월 14일 목요일 PPI 생산자 물가 지수와 더불어서 고용 지표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어서 여는 총재들의 연설까지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도 목요일에 몰려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8월 15일 우리나라는 휴장인데요. 미국은 7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이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까지 특히나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에 특히 톱파봐야 할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장 시장 분위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효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이 고용 둔화 시그널이 강해지고 있지만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주의 영향도 있었죠. 변동성은 올해 최저 수준으로 되돌아왔고 위험 선호 심리가 여전한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뉴욕 증시 상승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최근 뉴욕 증시가 고용 둔화하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주요 지수도 최고치에 근접한 이유는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7월 비농업 고용이 예상을 크게 밑돌며 시장 불안을 조성했지만 오히려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경기가 둔화하면 연준이 또 고원 투수로 나서게 될 거고 그러면 고용시장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여기에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초대형 기술주가 실적과 투자 계획을 통해 지수를 끌어올리며 변동성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이 일부 대형주의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관세 불확실성, 8월 계절적 약세 같은 잠재 위험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소비자 물가 지수에 시선이 쏠려 있으며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경우 시장의 낙관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와 주요 기술주의 실적 모멘텀이 상승을 계속 지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평가 우려, 계절적 취약성 및 무역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지표를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 둔화 나타나고 있지만 물론 이제 물가가 올라가며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는 지표 바로 7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이 월가 전망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월가에서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6월에 0.2% 상승률보다 높고 올해 들어 최대 폭입니다. 이 같은 상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정책 여파로 가구, 레저 용품 등 일부 품목 가격이 소비자 물가에 서서히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전체 CPI 상승률은 0.2% 전망됩니다. 고용 그런데 물가까지 오르면 9월 금리 인하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관세 인상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 측면에서 소매 판매가 인센티브와 완화 대의 효과 덕분에 견조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실질 소득 증가율, 팬데믹 정저금의 수준에 불과해 이를 곧바로 소비 회복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오르면 아무래도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준 내에서는 비둘기파적인 목소리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셸 보먼 부의장이 이제 연내 세 차례 인하를 또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최근 연준 내에서 비둘기파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씁니다. 대표적 인물이 미셸 보먼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인데요. 그는 올해 안에 세 차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보먼 부의장은 최근 고용 지표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7만 3천 명 증가에 그치며 시장 전망을 크게 밑돌았고 5월과 6월 25만 8천 명이나 됐습니다. 의료 사회 서비스 부문을 제외하면 일자리 증가폭이 역사적으로 낮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물가 측면에서는 6월 근원 CPI 상승률이 2.8%로 목표치인 2%에 근접했고 관세 효과를 제외하면 2.5% 미만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특히 관세발 물가 상승은 해외 공급자의 흡수, 수입 경란, 공급 확대 등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물가보다는 고용 악화 위험이 더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선제적으로 중립 수준에 가까이 낮추면 고용 시장을 막고 이후 정책 수정이 필요해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보먼의 목소리가 계속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까 말씀드린 7월 CPI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번 주 닐 카시가리 총재도 연내 두 차례 인하를 말했는데 이번에도 또 세 차례 인하 가능성이 나왔네요. 7월 소비자 물가 지표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김상윤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장을 주도한 주요 이슈들 머스노 5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스터5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지금 100%로 예고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그 예고 시점은 정해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또한 반도체가 이제 자동차 다음으로 대미 수출 품목에서 가장 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 부품과 또 소재 부분의 업체들의 영향이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관련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중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를 공개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100% 관세 면제가 유력하지만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파생 상품에 대한 품목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서 국내 부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관세 면제의 부과가 실리지만 스마트폰과 PC 등 완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 리스크는 여전히 부품 업계의 가격 인하 부담, 전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이 미국 상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자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 중 반도체를 포함한 품목별 관세율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반도체 생산시설 관련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관세 면제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밝히면서 다만 이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미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등 국내 전자부품 업계는 품목별 관세 발표에 예의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반도체가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폰, PC 등 완제품 전자기기 역시 상무부의 조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부품 업체들은 고객사들의 비용 상승 부담이 부품 단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것을 현재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는 닐 카시카리 연준 총재가 연내 2차례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는데요. 미국 연준의 보먼 부의장도 연내 3회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미국의 연준 차기 의장 후보군이 현재 10명가량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관련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30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함께 금리 동결 결정에 반대한 연준 부의장인 미셸 보먼 이사가 현지 시간 9일 올해 3차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보먼 이사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린 한 은행 컨퍼런스 연설에서 미국의 노동지표 악화를 감안할 때 9월부터 12월까지 올해 남은 3차례 FOMC에서 매번 금리를 내리는 것을 지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최근 고용 쇼크를 들었습니다. 연준 미셸 보먼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최근 발표된 이 부진한 고용 지표를 근거로 해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한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은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효과가 사라지면 인플레이션은 2%로 돌아올 것이라고 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통화 정책 변화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지연된 행동은 노동시장 여건 악화와 추가적인 성장세 둔화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노동시장이 덜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현재의 이 다소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중립 수준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보먼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의장은 지난달 30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로 5번 연속 동결했을 때 다수 의견에 반대하면서 금리 인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 이후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가능성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위험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연준의 차기 의장 후보군으로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를 지낸 제임스 블러드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국장으로 일했던 마크 서머린이 함께 고려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고요. 이 보도에 따르면 제롬 파월 의장을 뒤를 이을 후임 의장 후보군으로 이들을 포함해서 약 10명이 검토되고 있다고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네, 관련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M7 가운데서는 애플이 주간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난주 애플이 이렇게 호재를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이 미국 백악관과의 협력, 그러니까 미국 내 이 1,00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부분 때문입니다. 거의 5년 만에 최대의 이 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관련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M7 종목 가운데서 애플은 향후 4년간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1,000억 달러 늘려 총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5년여 만에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8일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4.24% 오르면서 229.3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주가는 지난 3월 7일 이후로 종가 기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애플 주가 지난 1일 202.38달러에서 출발해서 한 주간 13%가량 급등을 했고요. 이에 CNBC는 2020년 7월 이후 약 5년 만에 최대 주간 상승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가총액도 일주일 사이에 4천억 달러 이상 증가하면서 3조 4천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현재 시총 1위인 엔비디아, 2위 마이크로소프트와도 그 격차를 좁혔습니다. 팀쿡 애플 CEO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이같이 대규모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이 미국에서 제조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최소 25%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회의에서 애플이 미국 내 생산을 늘린 만큼 앞으로 수입 반도체 가격을 2배로 올릴 수 있는 관세에서 면제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삼익체더지, JP모건 연구원은 애플과 팀쿡 CEO는 관세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수개월 동안 노출된 상황에서 그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줬다며 애플 주식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고요. 웨드부시증권의 데니엘 아이브스는 이날 애플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12개월 목표가를 $270로 제시했습니다. 네, 다음은 테슬라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팀 도조의 개발을 이제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이 테슬라의 방향성이 이제 단일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외부 업체의 의존도가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외부 업체로 떠오른 바가 바로 삼성과 엔비디아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이 자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도조 개발을 중단하고 엔비디아, 삼성전자 등 외부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틀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 테슬라가 최근 자율주행 기술과 AI 칩 개발을 맡아오던 도조팀을 해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업을 이끌던 책임자 피터 베너는 회사를 떠났고요. 이번 결정은 일론 머스크 CEO가 직접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스크 CEO는 두 종류의 AI 칩 설계에 자원을 나누는 건 비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도조 사업 배경에는 기술과 인력 문제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조팀의 핵심 인력 약 20명이 신생기업 덴시티로 이직을 했고요. 남은 인력은 테슬라 내 다른 데이터 센터와 연산 관련 부서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테슬라는 앞으로 AI 연산 능력을 엔비디아와 AMD에서 얻고 핵심 반도체 생산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확보할 전망이다라고 전한 것인데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2033년까지 유효한 3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맺은 바 있죠. 이 계약에 따라서 삼성전자 미국의 생산 시설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FSD 장치에 들어갈 핵심 칩을 맡아서 만들 예정입니다. 한때 5천억 달러 가치를 인정받은 자체 개발의 꿈을 접은 테슬라는 AI와 자율주행 전략을 크게 수정한 것인데요. 앞으로 대규모 AI 모델 훈련은 외부 고성능 장비에 맡기고 자체 칩 개발은 추론용 칩에만 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전략 수정이 자율주행차 시장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비트코인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퇴직연금 계좌에 이 가상화폐 투자를 허용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에 따라서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이더리움이 크게 급등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 4,000달러 선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가상화폐 투자를 명문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 43조 달러 규모의 연금 시장에 디지털 자산 시장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면서 비트코인을 더불어서 가상화폐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인 401K의 가상화폐가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은퇴연금 시장 규모가 43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약 9조 달러가 401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가상화폐 외에도 사모펀드나 부동산 등 대체 자산에 401K 계좌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대체 자산이 막혀있던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자산 배분 펀드 제공 시에 이를 허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퇴직연금 운용 시 위험 자산 투자에 따른 소송 위험을 줄이겠다라는 취지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고용주가 참가자에게 최고의 투자 기회를 제공하도록 판단권을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상화폐 전문 자산운용사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어마어마한 자본풀이라고 전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 가상화폐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또 더 많은 경로로 사람들을 이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행정 서명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화폐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4,000달러 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고요.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4월 저점 대비로는 약 200% 급등했으며 2021년 11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 4,800달러 선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터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콜 신익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의 조커 카드는입니다. 자, 트럼프가 또 그 비판이 나오면은 참지 못하죠. 자, 딱 이 사이즈입니다. 그렇죠? 이 사이즈 세로로 놓으면 우리 그 4월 달에 그 관세 폭탄 매길 때 들고 나왔던 차트 크기랑 똑같죠. 그 당시에도 이 뒤에 그 미술 하시는 분들 그 이젤 이거 세워놨죠. 그때 바람 너무 불어서 야외에서 하느라고 이게 쓰러져가지고 이거 트럼프가 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이즈 차트 이거 누가 만들어주는지 모르겠지만 이 트럼프 이기 때 뭐 발표를 할 때나 증거를 내세울 때 항상 이 사이즈 차트를 씁니다. 이게 무슨 재질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합판 비슷한 것 같은데 막 트럼프가 들기엔 또 무겁지가 않아요. 또 트럼프가 등치도 크고 해서 자 이번에도 또 이제 들고 왔죠. 왜냐하면 그 BLS 국장 그 해고한 거에 대해서 또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막 해고를 하고 이걸 뭐 통계로 바꿔버리고 이제 파월은 해임을 못하니까 뭐 자기 사람을 씹느니 하도 그러니 이제 그 해임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갖고 왔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뭔가 그렇죠? 약간 전문가를 데려와서 설명을 하면은 자기의 주장에 더욱더 힘이 실리잖아요. 대신에 누굴 데려와야겠어요? 트럼프 행정부에게 좋은 말을 해줄 친 트럼프 성향을 데려오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BLS 국장을 입맛에 안 맞는다고 잘랐는데 그러면은 그쪽 편을 드는 사람을 또 갖고 와 데려와가지고 뭐 증거를 설명하라고 합니까? 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 사람은 친 트럼프 성향의 그렇죠? 이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줄 만한 전문가입니다. 보수 성향의 지금 TV 해설자로 일하고 있고요. 이분이 트럼프 일기 때 연준 이사로 임명하려다가 실패를 했답니다. 그렇죠? 이제 연준 이사로는 자리에 못 앉히니까 이제는 이런 역할을 지금 맡게 하는 겁니다.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스티븐 무어 박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백악관에 등장하셨어요. 자, 그래서 왜 노동통계국의 국장을 해임했고 새로운 국장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자료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항상 이제 바이든이 안 나올 수는 없죠. 바이든은 무조건 나옵니다. 왜 나오죠?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비교 대상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바이든을 항상 아마 바이든이 지금 세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지금 거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BLS가 노동통계국이 바이든 시절에 일자리를 150만 개를 과대평가했다. 이 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내 통계를 90%를 날려버렸잖아요, 이번에. 90%를 예상치를 날려버렸으니까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바이든이 임명했으니까 바이든 정권 때는 150만 개를 과대평가해놓고 나 때는 90%를 깎았다. 이거 완전 정치적 행위다. 해서 그 노동통계 발표하는 당일날 해고해버렸습니다. 그렇죠? 파월도 만약 해임 권한 있었으면 진작 해임했겠죠? 그렇죠? 노동통계국 국장 바로 해임하는데 파월이 만약 해임 권한이 있었으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놔뒀겠습니까? 놔둘 리가 없죠. 자, 어쨌든 바이든 시절에 150만 개를 과대평가한 인물이었다. 바로 그 인물이 내 임기 때는 90%를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깎은 엉터리 통계를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해임을 했고 이 스티븐 무어 박사도 당연히 해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일자리 창출을 150만 개를 과대평가했다. 그래서 조작됐던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답니다. 의도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나타냅니다. 이 밑에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는 이 각도가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거든요. 물론 이걸 중간중간에 따져봐야겠지만 사실 이 하나의 차트로 나타내는 이게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향력이 소득 중간값에 따른 월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공개되지 않은 인구조사국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고 하고요. 월별로 소득 중간값인데 소득 중간값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소득의 최고값과 저소득층 소득, 그다음에 최상류층 소득, 그다음에 중간을 한 그 소득이 있을 텐데 소득 중간값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게 지금 밑에 깔려 있거든요. 이 뒤에 지금 몇 장 정도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할 때마다 트럼프가 이걸 가지고 옆으로 갑니다. 그것도 정말 웃긴데 감안한 평균 가동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했는데도 저렇게 가파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우리 소득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치가 줄어들지는 않죠. 우리가 받는 돈은 똑같은데 물건 계란값이 2배가 됐어요. 그럼 내 소득이 절반으로 떨어진 거와 같은 비슷한 효과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들 이해하시죠? 영화관 값이 7,000원이었는데 15,000원 되고 계란 한 판 가격이 3,000원이었는데 6,000원 되고 그럼 나는 내가 받는 월급이 똑같아도 내가 소비를 하려고 하면은 써야 되는 돈이 2배가 되니까 내 소득이 반으로 깎인 거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감안했는데도 평균 가구 소득이 1,174달러가 증가했다. 어마어마한 성과다. 이런 거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바이든하고 같이 그려놨죠. 파란색. 민주당은 파란색, 공화당은 빨간색이니까 항상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트럼프 1기 때 거부터 다 해놨어요, 지금. 트럼프 첫 임기와 조 바이든의 첫 임기를 비교한 것이고 지금 여기서 더 벌어진 지금 상태고 이 지금 여기에 약간 점선으로 한 것은 점선으로 된 이 변수를 해놓은 건데 이게 아니었다면 여기서 더 치솟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2020년에 바이든하고 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때 더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더 이어갔으면 이제 이렇게 날아갔다는 거죠. 어쨌든 평균 가구의 실질 소득,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6,400달러가 증가했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조 바이든 시절에 평균 가구당 평균 소득의 10배 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바이든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리고 웃긴 건 이제 이걸 계속 날르는 역할을 합니다. 뭐 박사를 모셔놓고 박사님 뭐 날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다 날리기에는 좀 시간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한 차트가 끝나면 트럼프가 이걸 들고 옮겨가지고 여기다가 다 쌓아놔요. 지금 책상에다가 지금. 책상에 쌓아놓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바이든 정부의 이중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또 이걸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가장 저소득층, 그다음에 여기로 갈수록 상위 소득층이에요. 그리고 색깔은 여전히 빨간색이 공화당, 파란색이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 시절, 이 트럼프 시절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저소득층 소득은 바이든 때 오히려 감소를 했죠.
지금 트럼프 임기 때 가장 평균 가구 소득이 는 층이 저소득층입니다. 물론 이거는 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그렇죠? 노동통계국 자료가 조작됐다고 하는 것도 트럼프의 주장이고요. 그 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있죠. 트럼프가 조작했다. 뭐 그건 뭐 어쩌겠습니까? 서로 각각의 통계를 갖고 나오는데 뭐 국민은 알아서 판단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어쨌든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이래요. 지금 바이든 정권 시절에 저소득층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맨날 부르짖는.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를 비난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미국 민주당이 맨날 저소득층 위한 정책 한다고 해놓고 낸시 펠로시 지금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뭐라고 했죠?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서위에 2배 소득을 얻었고 그리고 그 남편하고 해가지고 월가를 전체 따졌을 때 뭐 3위 안에 들 정도로 수익이 높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속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봐라. 그렇게 미국 민주당이 이 저소득층 위한 정책을 떠들어 놓고 저소득층 가구 소득을 줄여놓고 오히려 당신들은 뭐 했냐 이거죠. 주식 투자해가지고 주식 투자로 돈 엄청 벌어가지고 이 상류층 소득에 속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피는 척 한다는 거죠. 정작 소득이 가장 많이 오른 건 여기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완전 반대라는 거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완전 반대죠. 바이든은 저소득층부터 상류층으로 갈수록 소득이 올라갔고, 그렇죠? 트럼프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반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상류층, 물론 모든 계층의 소득을 올렸다. 이것도 주장할 수 있지만 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 소득이 가장 많이 올랐고 상류층 소득은 가장 적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랑 이 지금 실제치는 완전 이중적이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정권 하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둔 유일한 계층은 오히려 제일 잘 사는 층이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소득 불평등을 없앤다고 저소득층 소득을 올려서 중위 소득을 올려가지고 상류층과의 격차를 좁힌다고 해놓고 오히려 격차를 늘려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을 확 올려가지고 지금 상류층 소득도 올랐지만 격차를 줄였다. 그거 우리가 한 일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트럼프가 또 갖다 옮겼어요. 또 옮겼고 제가 보여드린 백분율 수치라고 하면서 백분율을 환산한 수치를 또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소득이 가장 낮은 25%도 소득이 약 4,000달러가 늘었다. 바이든은 마이너스였고. 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산층은 6,400달러, 부유한 계층은 10,000달러가 늘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모든 소득계층에서 다 나은 이 지금 소득 성과를 거두었으며 아까 특히 말한 그 부분, 소득 불균형 해소에서 민주당의 이중적인 저런 정책의 이 지금 실패작, 요거를 지금 결과로 보여줬고요. 자, 그다음에 이 수많은 이 자료 중에서 트럼프가 가장 마음에 드는 조커 카드를 하나 딱 꼽았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여기다 다 쌓아놓고 다시 또 이걸 딱 들었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하는. 너무 놀랍다. 오, 이 차트는 아주 봐도 놀랍군요. 아까 그 중위 소득의 상승 그래프입니다. 이게 1,174달러가 지금 올랐다는 이 수치 보고 엄청나게 만족하는 지금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들고 기자분들한테 사진 찍으라고 한 몇 초간 짝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트럼프 노벨 평화상 수상 사유 하나 추가해요. 자, 노벨 평화상 떠드는 사람들이 또 2명이 나왔어요. 자, 이건 또 아니 지금 6개 해결했잖아요. 6개 지역 해결하고 7개 지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그 지금 알라스카 회담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젤렌스키를 초청한다 뭔다 있는데 만약 그 알라스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쵸, 굉장히 큰 건데 그 전에 하나가 또 나왔네요. 지금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이란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나라 둘이서 30년 넘게 분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평화선언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입을 맞춘 듯이 노벨 평화상을 떠들고 있어요. 자, 그것을 옹호하고 홍보할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쪽 한 명에서 그러고 이쪽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는데 우리 모두 동의하는 게 어떨까요? 자, 뭐를 해줬길래 이렇게 지금 아부를 하죠? 자, 어쨌든 30년 이상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서명을 남기는 자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때문에 이 자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짤막하게 넘어갔고 세 번째는 스콧벨 센터, 엑스붐 터지기 일보 직전 기대하세요입니다. 자, 계속 엑스붐이 뭐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엑스붐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스코페센터가 계속 지금 붐이 일어나기 직전이래요. 지금 AI 붐이 터지기 직전인데 그거 터지면 지금 GDP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서 트럼프가 성공적인 임기를 마치고 후임자에게 그게 무슨 뭐 저기 루비오 국무장관이 될지 벤스 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넘겨주고 떠나는 화려한 지금 뭐 퇴임이 된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AI 붐이 곧 터진대요. 지금 AI의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폭발이 되면은 뭐 걷잡을 수 없답니다. 지금 스코페센터 재무장관이 그걸 엑스붐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마트에 이 월마트 CEO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월마트나 이런 데가 가장 민감하잖아요. 예를 들어 관세 때문에 수출입자,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수출하는 수입이죠. 수입을 하는 업자 입장에서 관세가 붙어서 들어와 버리면은 자기가 비싸지잖아요. 수입하는 그 가격이. 그럼 그거를 결국 자기가 감당할 수는 없으니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시켜 버려야 되는데 지금 월마트라든가 아마존을 단속을 시켰잖아요. 트럼프가. 그거 하지 마라. 너 감당할 만큼 흡수를 하던가 자체 물품을 개발해가지고 뭐 그걸 감수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마트 얘기를 또 이제 사회자가 하면서 관세가 이제 물가에 반영된다는 이 어떤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가격에 반영되는 현상을 못 봤다. 영구적으로. 반영이 되더라도 일회성이다. 이거 러트니 상무장관 얘기랑 똑같죠. 관세 우려는 일시적일 뿐 이게 영구적으로 진행된다는 어떤 지금 뭐 거시경제학적 자료가 없다.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보고받고 있기로는 제조업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답니다. 자체적으로 흡수를 하던가. 이게 소비자 가격의 전가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연준은 논리성이 부족한 거다. 부족한 거라고 지금 저기 얘기를 했고요. 2022년부터 급격하게 그 코로나 이후에 연준이 그 금리를 올렸다가 동결하다가 이제 인하를 조금 하다가 다시 동결을 하는 지금 상태죠. 지금 뭐 보우먼 이사라든가 크리스토퍼 윌러는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 지금 새롭게 이 연준 이사로 후보로 지명된 그분도 강력하게 지금 인하를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9월 달부터는 이제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지금 0000 7월 달이 0에 지금 행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뭐냐? 인플레이션이 아니었을 것이다. 연준이 착각했다. 아니면 연준이 이 설명하려는 논리가 부족했다. 똑같은 얘기죠. 케빈 해신 나와서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연준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료를 갖고 와서 토론을 해야지 맨날 파월이 나와가지고 우리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 우려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올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말만 툭 던져놓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자료를 갖고 오라 이거 자료를. 관세 때문에 우려가 있는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를 설득해보라 이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느끼기에는 설득하는 뭐 저 행위라던가 능력조차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이거죠. 초호화 리노베이션이나 하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큰 덩어리가 중국이 남았고 근데 중국은 그래도 2차 협상하고 3차 협상 직전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강경하게 나오는 게 누굽니까? 인도, 그렇죠? 인도, 브라질 이런 데입니다. 지금 인도, 브라질은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근데 인도, 브라질이 브릭스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두 축을.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서 브릭스가 뭉친다. 그리고 막 브릭스끼리 해가지고 무슨 뭐 러시아 루블화를 뭐 중국의 위안화를 뭐 자기네 통화로 쓰자 뭐 기축 통화를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코페센터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소비 시장을 포기를 못할 것이다. 이거죠. 지금 관세 협상을 계속 이끌어오는 이 자신감이 바로 이거잖아요. 너네 마냥 마음대로 해봐라. 문 닫아봐라. 우리 문 닫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스스로 먹고 사는 이 엄청난 미국의 소비 시장이 있는데 이걸 포기하는 나라가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장사 안 하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예요. 이 자신감에 지금. 미국 시장에 모두 진출하고 싶고 미국인들이 소비하는 이 시장에 지금 진출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국이 잠깐 보복한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그중에 한 게 중국. 그나마 그래도 중국이에요. 중국이 잠깐 보복한다고 막 130%, 145% 서로 싸웠잖아요. 그거 이외에는 한 번도 보복한 거 본 적이 없대요. 지금. 중국이 잠깐 보복한 거 이외엔 보복한 적을 본 거 같고 3분의 2와 상당한 거래를 이미 맺었다는 거죠. 아까 3분의 2가 왜 나왔냐면 EU랑 한국하고 미국이 55%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막 50개, 60개에 해당되는 걸 이미 해버린 거예요. 그 3분의 1을 이미 장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알아서 말을 들으라 이거죠. 인도가 지금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잖아요. 중국이랑 인도가 서로 또 중국, 인도 서로 사이는 또 안 좋은데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해주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두 국가예요. 또 인도랑 중국이. 그럼 이제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구매를 하면 러시아가 지금 뭐 급한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알래스카 회담을 한다고 하죠.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이제 러시아산 석유를 지금 구매하는 나라에까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중국은 그래도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미국은 더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그 중국은 특별한 특혜를 못 받았다. 중국이 그렇게 나왔지만 중국에게 특별한 특혜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다. 달랑 주어진 게 그 H20 네 번째로 똑똑하다는 칩 그거 수출 제한 걸어서 해준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순수한 자유무역과는 양립할 수 없는 존재고 결과론적으로 이거 얘기한 거죠. 펜타닐의 전구체 약물을 공급하는 원흉이 중국이라는 거죠. 저것 때문에 미국 젊은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펜타닐의 전구체. 저거 해결 안 되면 20% 펜타닐 관세는 절대 못 없앤다는 겁니다. 20% 펜타닐 관세 따로 매겨져 있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3% 경제성장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붐 얘기죠. 아니 3% 경제 성장을 어떻게 달성하겠습니까? 이 얘기가 곧 AI 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AI 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애플의 팀 쿡이 1,000억을 추가해서 6,000억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가총액 1,300달러의 기업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00억 달러를 벌어들일 예정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절기 엄청 좋게 나왔는데 왜 좋게 나왔습니까? AI 붐 때문에. HBM이 잘 팔려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1등이고 삼성전자가 3등으로 밀렸어요. HBM에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2등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AI 슈퍼붐이 일어나서 GDP 성장률이 엄청 높아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플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 때문에 이제 슈퍼붐이 일어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YMCA 춤을 출 수 있게 된다. 바로 이겁니다. 자, 뒤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 스콧베센트는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싶네요. 스콧베센트가 부릅니다. 붐꽃 엔딩. 붐붐붐 붐이 왔어요. 주말 사이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이 될지 관련주와 그리고 관련 섹터들 저와 함께 보시죠. 가장 첫 번째 이슈, TSMC의 7월 매출이 전년 동기 26% 증가했다는 소식이 지난주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궜었죠.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매출은 이 자그마치 38%나 늘었는데요. 여전히 AI 수요가 견조합니다.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100% 반도체 품목 관세가 TSMC를 비껴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까지 함께 추가가 되면서 여전히 기대감이 뜨거운 그런 TSMC고요. 이 때문에 또 엔비디아의 주가도 지난 금요일 1%가량 추가로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와 TSMC 함께 가는 이슈들이 많은데요. 엔비디아도 추가 이슈 체크를 해보자면요. 우선 오픈 AI 이 챗 GPT-5를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이때 동시에 엔비디아를 주요 파트너로 언급을 했고요. 또 이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터 팀이 해체했다는 소식이 오히려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나 엔비디아와 TSMC 향 이 소부장 기업들 잘 보셔야겠는데요. 가장 먼저 한미 반도체 전거래일 0.57% 약간의 매물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만 이 여전히 TSMC와 또 이번에 삼성 모두에게 이 패키징과 범핑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여전히 이 기대감을 많이 모아주고 있는 그런 요소고요. 또 원익 QNC 빠뜨릴 수가 없겠죠. 이 TSMC의 반도체
반도체용 석영 제품, 그러니까 소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원익 IPS, 원익 QNC 마찬가지로 TSMC에 있어서는 주요한 공급망 중에 하나이니까요. 끝까지 이 관련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익 IPS는 전거래일 13%나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현재 시각 8일 이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여전히 이 금 가격이 상승하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관세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괴에 대해서 이 품목별 관세를 적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에서 배제할 것이다. 이런 그런 발언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금에 대한 유통망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금선물 가격이 장중 온스당 3,500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마찬가지로 금 가격이 계속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이 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금괴 관세 부과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고지하겠다. 약간은 좀 이제 진정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금 관련주들 특히나 집중해서 보셔야겠는데요. 먼저 이 IT산의 경우에는 한국금거래소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67.25%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상당히 금 가격과 동일하게 커플링되는 그런 모습들 자주 보여주고 있고요. 또 BH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0.46% 상승했습니다. 우선 금과 관련해서는 BH, 이 우즈베키스탄의 스마라칸트주에 금광 채굴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 관련주로도 엮이지만요. 최근에 정말 이슈를 뜨겁게 한눈에 받고 있는 애플 관련주로 꼽히기도 하고 있죠. 이 BH, 애플이 지난 한 주간에 약 13%가량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BH의 주가 흐름도 똑같이 고공행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마리화나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마죠. 이 마리화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이 약물 분류를 다시 해서 기존의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그러니까 덜 위험한 물질로 재분류를 하겠다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뭐 최종 결정이 된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만 이번 검토 같은 경우에는 이 마리화나 업체들로부터의 수백만 달러의 로비 이후에 나온 그런 보도라는 점에서 실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시장은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지난 미 대선에서 해리스 관련주로도 크게 한번 엮였었던 그 마리화나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좋은 흐름 보여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 오성 첨단 소재, 이 한국과학기술원이랑 의료용 대마를 활용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이 카나비스 메디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화일약품 전거래일 0.51% 올랐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지난해 4월경이었습니다. 이 카나비스 메디칼 지분 약 49.15% 절반 가까이를 획득하면서 의료용 대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도 마찬가지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번 주 이 구리 가격의 추가 상승이 전망된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주말 사이에 새롭게 나왔는데요. 이유는요, 이 세계 최대 구리 광산 중 하나인 칠레의 엘 테니엔테 광산 폐쇄가 됐습니다. 이 인명 피해 사고가 나게 되면서 폐쇄가 됐는데 그 여파로 주간 단기적으로 구리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안 그래도 현재 공급이 부족한 이런 구리 시장에 이번 폐쇄 조치가 더욱더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강하고요. 마찬가지로 KBI 메탈과 이구산업, LS 그리고 LS 일렉트릭, 풍산 등 구리 관련주들 이어서 전선주들 흐름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이슈 봤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쉬셨습니까? 8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아침은 왠지 가을 느낌이 살짝 날 정도고요. 보통은 처서가 지나야지 좀 가을 느낌이 나는데 올해는 입추 지나고 난 다음부터 가을 느낌이 적어도 아침은 그렇습니다. 확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온도 차이가 심해지면 건강관리 더 신경 쓰셔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이들 신문 어떤 기사들 나왔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얘기를 좀 중심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아침에 새벽에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 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기준 이거 이제 세제 개편에서 50억을 10억으로 내렸다가 좀 시장이 큰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거를 일단 대통령실에 정부 쪽에 상향하는 쪽으로 다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향의 금액이 뭐 50억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좀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상향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20, 30억 할까요? 50억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됐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오늘 대통령이 이제 휴가 복귀해서 이제 뭐 정상적으로 출근하기 때문에 오늘 뭐 국무회의에서도 얘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주간 지표부터 좀 가보죠. 지난주 코스피 2.9% 플러스, 코스닥이 조금 더 분위기 좀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반등을 하긴 했는데 아직은 좀 뭐랄까 좀 뚜렷한 느낌이 좀 그런 거는 좀 약하죠. 앞서 말씀드린 이 전반적인 세제 개편에 대한 이 후유증 아직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뭐 샀다 팔았다 하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도 좀 뭔가 뚜렷한 어떤 추세 이런 게 보이지는 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법 개정 관련된 뭔가가 명확하게 정부에서 기조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장이 되지 않겠느냐. 보통 이렇게 지수가 갇혀 있으면 뭐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종목 장세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또 계절적으로 8월이 이제 이번 주 정도까지가 아마 가장 핫한 휴가 시즌이죠.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다 여름 휴가철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조금 줄어든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뭐 아주 뭐 핫한 그런 주가 된다기보다는 떨어지든 올라가든요. 고만고만한 그런 어떤 흐름, 박스권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게 이런 전망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 자체가 시장을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장이 아닐 때는 이제 말씀드린 종목 장세가 흔하게 나오는데 종목 장세가 되려면 그러니까 종목이 좀 주가가 오르려면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요즘 아직 시작 시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다른 뭔가가 좀 있거나 뭐 그래야 될 겁니다. 뭐 주요 경제 일정은 앞서 이제 지표 중심으로는 쭉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보면은 13일에 JYP 엔터, 14일에 농심하고 상영식품 실적 발표가 있고요.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소비재하고 엔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인바운드들 좋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는 확실히 산업재나 이쪽 부위 조금 주춤한 상황에서 엔터 소비 관련주들, 그다음에 화장품, 뭐 화장품이 소비재 들어가 대표적이죠. 이런 회사들의 섹터들의 움직임이 좋다. 인바운드까지 해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이번 주에 말씀드린 JYP 엔터 농심 상영식품 실적 발표가 있고요. 이번 주에 뭐 앞서도 두 앵커분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겠습니다만 미국의 7월 CPI, PPI 뭐 가장 중요하죠. 관세 관련된 부분들 이게 실제로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칠지. 그다음에 15일 날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는 아무래도 주말에 들어가니까 이제 금요일 날 밤늦게로 들어가니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만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이것도 역시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재 쪽에서 좀 대표적으로 화장품주는 굉장히 요즘에 강합니다. 근데 화장품도 보면 다 강한 건 아니고요.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실적이 좋은 회사면서 주가가 추가로 상승했던 데가 APR이 될 테고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쇼크까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가 워낙 높아서 그러니까 즉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에 높아서 그거보다 좀 못 미쳐서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전년 대비해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좀 낮아서 주가가 급락을 했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는 달바 글로벌이고 또 하나가 이보다 좀 먼저 실적을 발표했던 한국 콜마가 되겠습니다. 두 회사의 공통점은 전년 대비해서는 좋았는데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거에 못 미쳐서 주가가 급락을 했던 회사다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이제 달바 글로벌을 좀 가져왔습니다. 23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20만 원 중반까지 좀 주가는 좀 부진한 주가가 좀 급락을 한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틀 연속 하락을 좀 했고요. 사실은 5월 이게 상장을 한 이후에 참 쭉쭉 올라왔던 회사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그렇게 됐고요. 매출은 전년비 73%, 영업이익도 66%나 증가했는데도 그런 겁니다. 증권가인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화장품주를 이렇게들 시장에서들 많이 보더군요. 그러니까 제조회사, 제조회사 두 군데, 그게 APR과 달바고요. 달바 글로벌이고요. 그다음에 ODM 3개사 이렇게들 뽑더군요. 그래서 ODM 3개사는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다음에 펌텍코리아 요 5종목을 중심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바스켓 매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더군요. 그러니까 여기에 외에 이제 다양한 인디 브랜드도 있고 한데 이런 데들은 실적이 변동성이 좀 심하고 뭔가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들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점들, 경쟁력들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달바 글로벌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도 이게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좀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해외 수출이 비중이 어떠냐. 역시 달바글로도 해외 수출 비중이 거의 한 80%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높죠. 그다음에 오프라인 점포수, 온라인도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 점포수가 계속 늘고 있냐. 이 부분도 역시 달바글로벌이 올 상반기에만 3,000개 이상 오프라인 점포수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쪽이 엄청나게 늘었더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상장 한정을 만든 회사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보호예수 물량 이게 항상 걸리죠. 역시 이 락업 물량 풀리는 이게 계속 어쨌든 시장에서는 오버행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기존의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담은 물량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뭐 계속 이제 다 흡수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이 실적 때문에 주춤을 했기 때문에 이 이후로 나오는 그런 오버행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주인 APR 대비해서 APR은 화장품과 그다음에 미용기기 이게 되게 밸런스가 좋죠. 그래서 양쪽이 다 성장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뭐 아무래든 뭐 저 LG 생활건이든 이렇게 따라잡고 이제 대장주가 된 건데 달바글로벌은 어쨌든 화장품 한 섹터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APR과 비교할 때는 조금 비교 대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요. 어쨌든 확실한 대장주는 APR이라는 걸로 이번 2분기 실적만 놓고도 확실하게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펀드워치도까지 가보겠습니다. 펀드워치는 보통은 이제 되게 좋은 그런 실적이 좋았던 섹터들 중심으로 가는데 이번 주 펀드워치는 좀 인도 이 관련 ETF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서 조금 더 흥미가 좀 있더군요.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인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대택의 반응을 하고 있죠. 지금 보면 특징적인 게 중국, 브라질, 인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들 세 나라의 공통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브릭스, 이제 대표 회원국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라는 거죠. 러시아도 그렇지만 인도도 인구 14억, 세계 최대 인구고 중국도 그렇고 브라질도 인구가 한 7억 이상 되니까 전체적으로 내수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큰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또 자원이 많은 나라의 일단 특징도 있고 인도는 뭐 사실 인구가 많은 게 뭐 그렇고요. 근데 인도가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와 각을 세우다 보니까 인도 관련 ETF 상품들의 수익률이 저조합니다. 표 한번 보시죠. 지금 여러 회사들 얘기가 좀 있는데요.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이게 마이너스 4%. 그다음에 에이스의 빅5도 역시 마이너스 4%. 타이거의 인도 빌리언 컨슈머 소비재 관련된 이 ETF 상품이 그나마 플러스권인데 사실은 보합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올해 우리 시장 7월 달까지만 30% 넘게 성장했던 거에 비하면 또 우리 시장이 웬만한 요즘에 소비재, 산업재 또는 반도체, 뭐
이런 ETF 관련 상품들, 방산이니 뭐 조선 이런 건 돈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품들 대부분 30-40% 이상, 40-50% 이상 오른 그런 ETF 상품들 부지기수인 걸 생각하면 인도가 되게 오래 기대가 많았던 해외 ETF 상품이었는데 굉장히 좀 부진한 겁니다. 뭐 인도 50% 관세 부과 이것도 뭐 좀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그래서 인도와 관련 이게 참 사실 어려운 거죠. 인도가 올 초만 해도 굉장히 오래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 좀 상반기 초반까지 중반까지는 괜찮게 가다가 이 관세 이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지지부진을 시작한 상황에서 지금 관세 이슈 후반부에 와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반항을 하면서 대척점에 있으면서 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직접적인 타격을 좀 크게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만 해도 벌써 이제 이 관세 리스크에서는 어느 정도 해제가 됐는데 인도하고 중국하고 그다음에 브라질 이 나라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좀 특히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쪽 기사인데요. 석유화학 업계 안 좋다는 얘기는 뭐 저도 작년 하반기부터 뭐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는데 사실 기사도 별로 안 나오고 시장에 관심도 별로 없죠. 그러다가 올 상반기 중반쯤에 이제 뭐 조방원 쪽이 워낙 잘 나가다가 좀 주춤할 때 그러면 안 올랐던 섹터들이 뭐냐 하면서 올랐던 섹터 중에 하나가 석유화학이었습니다. 주가들이 꽤 올랐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한 30-40% 이상 단기간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좀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롯데케미칼의 대산 2공장이 에틸렌 G라는 걸 만드는 공장인데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걸 만드는 공장인데 여기가 지금 16개월째 문을 닫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좀 롯데캠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LG화학 대산 여수 공장도 그렇고 여천 NCC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는 한화하고 DL 그룹이 같이 하는 데인데 여기도 지금 거의 뭐 문을 닫게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석유화학업종 안 좋은 거는 뭐 중국하고 인도가 워낙 많이 생산을 하고 이 경쟁력이 안 되죠. 중국만 해도 우리의 한 2배 정도 되고 중동은 한 2.5배 정도 우리보다 가격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만들어내가지고는 그네들과 경쟁이 사실 없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해서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특히 이제 그 여천 NCC 같은 경우는 한화는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DL그룹 쪽은 이해욱 회장이 나 이제 돈 안 넣을래라고 해서 좀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석유화학 업종이 좀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과 관련해서 이런 내부 사정도 있다라는 걸 보시면서 뭐 석유화학 업종 같이 무거운 업종들을 뭐 잠깐 들어갔다 빠졌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드무실 텐데 길게 보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빨리 석유화학 업종은 정부 주도로 자율에 맡기지 말고 정부 주도로 사업 재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좀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공동락 대신증권 장기 전략 리서치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여전히 애플 주도로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세 보이면서 나스닥은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매크로를 주요하게 보는 편이라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까지는 좀 있었는데 뭐 시장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분위기네요. 예, 일단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장세를 사과하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과하는 날이요? 예, 이유가 뭘까요? 예, 애플로 인해서 나스닥이 급등을 했었고 애플의 이제 1000만
$1,000억 투자,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조가 넘는 금액이죠.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애플 자체가 벌써 4% 이상 급등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나스닥과 주요 지수를 모두 견인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연준 이사 새롭게 이제 임명된 스티브 미란 이분이 임명되면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형성이 되면서 애플과 미란이 끌어올린 아주 사과하는 날이 잘 장식된 것 같습니다. 아, 사과하는 날 예상치 못했던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난주에 이 고용 부진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끌어올린 건 사실상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는데 여전히 9월 25bp 인하 확률이 90% 가까이 잡히고 있고요. 연내 3회 인하를 지지한다 이런 보험원 부의장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CPI가 남아 있잖아요. 안심하기엔 좀 이를까요? 일단 물가 지표든 고용 지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측면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난번 발표된 고용 지표가 거의 사고 수준의 집계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8월 달 발표된 이제 7월 고용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데이터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예상보다 4만 건 정도 하회를 했죠. 논만 페이롤이. 그랬는데 5월 달 6월치가 정말 큰 폭으로 사고 수준으로 큰 폭으로 하향종이 됐습니다. 두 달치를 합치게 되면 거의 한 25만 건 정도 하회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합산을 해보면 거의 예상보다 30만 건 이상의 편차를 두고 고용지표가 안 좋았던 게 확인됐다라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확실히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클 때니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아니지만 조심해서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기저에는 고용지표가 탄탄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자신감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지표의 데이터의 순 조정을 통해서 고용이 정말 안 좋다는 걸 확인되기 됐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보더라도 불확실성을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를 멈출 수 있는 명분은 확실히 약해졌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고용지표의 악화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전망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요한 게 과연 이 연내 금리 인하를 얼마나 단행할 것인지 한다고 한다면 9월 달에는 스몰컷을 할 것인지 빅컷을 할 것인지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인데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어느 시나리오가 유력할까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고용지표의 둔화내지는 안 좋은 부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인하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분명히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 남아있는 것 같고요.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집계 데이터를 한두 번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빅컷 같은 대규모 금리 인하보다는 한 번씩 금리를 인하를 해가면서 점진적인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급진적인 인하보다는 이제 초반에는 약간 빅컷 가능성도 나왔습니다만 현재로서 빅컷 가능성은 조금 더 줄어드는, 조금 그렇죠. 더 보수적으로 되는 그런 평가가 현재는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이 국채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가 됐지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잖아요. 오히려 고용이 좀 국채 금리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여기 중앙은행들, 다른 주요국들 중앙은행 들의 미국채 보유량에는 큰 영향이 없었을까요? 고용이니까. 사실 이제 관세 이슈로 인해서 다들 이제 국채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금융시장 전체의 영향을 많이 착각하시는데 네. 주식 같은 경우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채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코로나 때 이후에 미국이 채권 발행을 늘리지 않았습니까? 네. 전체적인 수요 자체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발행을 늘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의 수급 규정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감세안 등을 비롯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들도 별로 안 하고 있다는 부분들, 네. 그게 고스란히 채권 발행 압력들을 높이는 상태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채권을 사주냐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발행 자체가 너무 많았다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금리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요. 올해 초에도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꾸준히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잘 안 빠졌던 부분들은 그 수급 여건들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시장금리에 녹아있다라고 저는 풀이를 하고 있고 아마도 이런 상태가 단기간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후에도 국채 발행 물량에 대한 부담들은 계속해서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중앙은행들이 얼마나 포지션을 많이 갖고 가서 채권을 더 살지에 대한 문제보다는 당장 봐야 될 부분들은 미국이 얼마나 채권 발행을 건전하게 조정을 해가면서 늘리느냐 이 부분들이 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요보다는 좀 공급 쪽에 특히나 건전성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뭐 실제로도 최근 뭐 30년물도 그렇고 장기채 특히나 좀 수요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많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제 한미 금리 차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네네, 없을 그쵸.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저는 당연히 뭐 8월에 인하를 하겠거니 예.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변수가 생겼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대외적인 여건도 보여야 되긴 합니다만 예민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 8월 달에 있을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하 쪽보다는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저희 전망입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 뭐 우리나라 경제가 여전히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크고 성장률을 견인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헤드라인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수가 발생했다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신임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7월 달 금통에서도 보면 경기 여건들을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분명해 보이지만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는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러고 나서 8월 달 인하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뷰가 좀 득세를 했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부동산 시장이 또 한 번 꿈틀대는 조짐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집계된 부동산원 데이터를 보게 된다고 하면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가 지난주를 기점 다시 한번 확대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의식할 수밖에 없는 변수인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다시 한번 뭐 좀 미뤄지는 이런 형태 아마도 뭐 10월 달 이후 정도 금리 인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달. 그러니까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금통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은 이제 10월 달을 좀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요.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또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제 뭐 관세 안도감이 든다 뭐 이런 예.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또 약간 8월 앞으로에 대한 그런 힌트가 좀 숨어 있을까요? 예, 지난주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신임 기재부 장관하고 이제 모임하시면서 네. 끝나고 나서 멘트를 하나 주셨는데 관세 협상이 잘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는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해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바는 관세 협상이 잘 됐으니 수출 경쟁력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방어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이 좀 덜어냈다라는 부분들에서는 경기에 대한 일종의 뭐 낙관론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최소한도 문제는 좀 제거됐다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압박들도 경기 차원에서도 좀 덜했다. 이런 부분들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아직까지 100% 확실한 건 없습니다. 뭐 이것도 뭐 환율 부담 감소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을지 아니면 뭐 한미 금리 차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을지 여기에 따라서는 또 약간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어서 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요. 예. 제가 보니까 약달러가 계속 되고 있긴 한데 또 주말 사이에 오히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원화가 있죠.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예, 예. 1,390원 돌파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지난 3년 정도의 환율 데이터라든지 환율 차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든 글로벌 달러 인덱스의 흐름들인 간에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들이 직접적 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뭐냐고 하면 다른 나라 이외의 나라가 뭐냐고 하면 미 연준의 네. 기준금리 결정이라든지 미국의 힘에 의해서 금리 환율이 결정되는 방향이 많이 컸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론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환율에 대한 방향성은 중앙은행들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에 대한 격차 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리고 미국도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환율에 대한 등가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네. 지난 2년 동안 보시게 된다고 하면 환율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은 거의 연준이 결정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환율 방향성에 직접적인 많이 미쳤다는 부분들이 제가 판단하는 바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나타낼 것이고 환율도 당연히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강해지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뭐 기본적인 환율에 대한 방향성 연준이 결정했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보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연준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금리를 내린다는 뷰는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당연히 환율은 밑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지표들 특히나 뭐 물가 지표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인 튜닝해가면서 절대적으로 환율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환율 방향성은 하향 안정화가 맞긴 하는데 네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기라든지 강도를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해서 미세하게 움직일 여지가 커 보이기 때문에 환율은 아마도 달러 약세 그리고 워낙 강세라는 구조가 형성된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봤던 환율 레벨은 다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네. 향후 한 2, 3개월 정도 시기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환율 레벨은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해서 1,350원 정도가 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이 이제 1,350원 선에서 좀 경직되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뭐 예전에 그 원화 강세 시나리오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1,200원대는 무조건 좀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약간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네, 그럴 것 원달러 환율 같습니다. 상당히 좀 경직이 되어 있는 그런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8월 시장 전망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꾸려봐야 될 텐데 외인 수급이요. 다시 한번 좀 약간은 소폭 빠지고 있는 모습 나오고요. 원체 뭐 8월 시장이 약세장이 좀 전통적으로 있다 보니까 예. 걱정이 되네요. 하반기에 이 점 좀 주의해야 한다 있을까요? 아마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때는 일종의 레짐 체인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큰 이슈의 변화가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이슈가 거의 도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관세 협상 자체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는 기본적으로 상호 관세 내지는 미국발 상호 관세 이슈가 전체적인 금융시장 방향성이 형성했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하반기 때는 기준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렇게 기준금리 스토리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면 아주 묘한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보통 기준금리를 내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매크로 이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good is bad, bad is good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많이 되게 발생을 합니다. 청개구리 같죠. 요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실제로 고용 지표가 나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경제가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빠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긴 하는데 고용 지표가 안 좋은 면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형성되게 된다라고 하면 의외로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때는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라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화두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네. 이런 역설적인 상황들이 얼마만큼 시장에 영향을 잘 미치는지를 잘 평가를 해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유효한 투자 전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전의 시장들을 봤을 때 뭐 이렇게 연준이 우리가 예상을 한 대로 잘 움직여줬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한 번씩 좀 약간 예상을 예, 빗나갈 그렇죠. 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가장 좀 이번 주에 궁금한 거는 뭐 CPI, PPI 기다리고 있고 또 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대로 나올 텐데 이제는 이런 물가 지표보다는 고용 쪽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서 봐야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간 연준이 강조했던 부분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물가가 불안할 테니 네. 그 과정에서 금리 정책을 사실은 내리긴 내릴 텐데 더 얘기하지 말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결정한 단계가 아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게 기본적인 맥락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고용지표라는 게 사실상 거의 뭐 사고수를 집계가 되면서 고용지표로 관심이 이연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 과정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물가지표에 대한 불안감들이 남아 있으면 뭐 기본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폭이라든지 강도를 조정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변수는 고용으로 벌써 이전이 됐기 때문에 네. 고용지표의 데이터를 확실히 확인을 해가면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될지를 판단하는 게 지금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금리 인하의 그 방향타를 잡은 거는 고용이라는 점은 굉장히 지금 명확해진 그런 상황이고요. 이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 서학개미가 다시 또 미국 국채에다가 네, 이제 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잠깐 단기적으로 나온 그런 과열에 대한 피난처일까요?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슈일까요?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서학개미들이 채권에 대한 관심을 많이 늘렸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맥락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금리가 많이 좀 높아졌으니까 금리가 빠질 걸 기대하고 이른바 캐피탈 게인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자 세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 현재 10년물 같은 경우 4.5% 정도 되고요. 30년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 좀 떨어지긴 했었습니다만 5%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정도 금리 수준을 주는 채권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네. 당연히 이런 절대적인 일드에 대한 편차를 노리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서학개미들이 미 국채 시장이라든지 미국 채권 시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늘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더 뛰지 않을 거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맥락들이 깔려 있긴 합니다만 절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채권을 투자하는 세력들도 들어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금 움직임들, 특히나 채권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완전 초단기로 봤을 때에는 국채 금리가 살짝 내려가나 싶었지만은 이게 전반적으로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전히 좀 국채 금리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건 그렇죠. 사실이죠. 예. 근데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상당히 좀 최근 들어서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뉴욕 증시에는 우선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 이제 배드 이즈 굿하고 굿 이즈 배드 모드의 연결 모드인 것 같습니다. 네네. 통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경기가 좋을 때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들은 약간 다른 부분들이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의 대기담이 형성되게 되는 것 같고 특히나 고용 지표의 둔화를 통해서 그런 기조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빠지는 부분들이 증시의 상승 견인 내지는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국채 금리가 빠질 때 오히려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거나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관계가 과거와는 좀 다르게 아주 특수한 상황들이긴 합니다만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관세로 인한 뭔가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맥락으로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유동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또 약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럼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주식시장의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제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네네. 당연히 우리 시장도 상승을 할 겁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상반기 때 많이 안 좋아졌다가 하반기 때 한국하고 미국이 동시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상승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긴 하는데 아마도 미국 금리에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금리 동향과 무관하게 우리나라 한국 금리의 동향과 무관하게 미국 금리가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핵심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좀 들어서 과거에 대비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동주화 영향력이라든지 가격 변수가 갖고 있는 컨트롤 타워의 영향 자체가 이전보다 많이 커졌다. 이제는 과거는 코스피를 볼 때는 S&P라든지 나스닥만 봤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트레저리 금리도 같이 봐야 되는 상황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장기채랑 단기채 사이의 그 스프레드도 좀 집중해서 지켜봐야겠네요. 지금 상태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하는데요. 보통 이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게 된다라고 하면 경기 확장 내지는 경기 개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금리가 역전된다거나 플래트닝 되게 된다라고 하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미국 국채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적인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물가 지표에 대한 반응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수급 여건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런 과정에서 수급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라고 하면 장기물 금리가 필요 이상으로 급등락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봤던 일드 커브 그리고 일드 커브 플래트닝이나 스티프닝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움직임들이라든지 채권시장의 움직임들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이전에 비해서는 약간 좀 절원해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은 시장이네요. 이전에 공식들을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좀 많이 상황들이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굉장히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공동락 대신증권 장기전략 리서치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많은 철저한 전략들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